대우조선해양을 한화가 인수하게 됐죠. 네네, 조건부 맞습니다. 인수가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 IMF 때부터 외환위기 때부터 표류했던 문제잖아요. 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해야 됐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사명에 아직까지 대우자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만 보셔도 네. 과거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대우그룹에 원래 소속되었던 회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제 IMF를 겪으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자 전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인이 산업은행으로 바뀐 지가 지금 이제 22년이 넘은 20년이 상황이다라고 넘었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뭐 조선 호황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매각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이번에 사간 하나그룹이 사실 2008년에 한 번 더 이 매수를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가격이 일단 너무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이제 2008년 리먼스테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업계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어서 그때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러고 나서 조선업 자체가 거의 10년 이상 불황을 겪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계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재차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해운업에 먼저 바람이 좀 불게 되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산업은행이 지금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경쟁 입찰을 붙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고요. 하나그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다시 밝혔고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인수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유가 이거를 승인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었는데 네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똑같이 조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예전 사명으로 하면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룹이 전체 HD 현대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조선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산업이 이렇게 합병을 하거나 M&A를 하려고 하면 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원래 경쟁 관계에 있던 경쟁자 그리고 아니면은 이 회사들로부터 저희가 뭔가 제품을 사서 쓰던 그런 소비자들이 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고 안 그렇고 저희가 합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만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EU 쪽에서 가장 많이 선박을 발주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선업체들한테. 근데 그중에서도 LNG 캐리어에 대한 독과점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그룹의 합병에 대해서 이제 반대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합병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중간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에는 LNG 캐리어에 있어서 지나친 독과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던 게 이거 그때 반대했던 맞습니다. 이유였잖아요. 네네. 근데 한화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나 보죠. 일단 하나그룹 내에 지금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대우조선해양이 만들고 있는 일반적인 배, 뭐 물건을 나르는 상선 이런 쪽에 있어서는 어떠한 품목도 독과점 이슈에 해당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한화가 사실 인수 시도를 한 지 이게 14년 만에? 네, 맞습니다. 네. 2008년 이후니까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좀 조건을 달아서 보통 이런 큰 데들끼리 합병을 하게 될 때는 늘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제 승인이 났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상선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서 저희가 조선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네. 다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은 방산업을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원래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 HD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이 사실 대우조선해양과 기존의 원래 이제 군함, 함정 이런 걸로 좀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화 시스템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제 그 군함이나 함정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게만 따로 뭐 미리 주거나 가격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하면 우리가 군함 입찰에 참여를 할 때 네. 경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고, 실제로 공정위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정보 제공이나 뭐 이런 것이 없게 하겠다라는 조건 하에 이 합병을 승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말하자면 산업은행 휘하에서도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고, 네네. 네, 불경기가 한 10년 가까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해온 회사인데, 한화가 이렇게 열심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자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화가 노리고 있는 진짜 시너지, 네,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시도하려고 했었던 초기에도 저희에게 이제 뭐 설명회나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하나그룹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이 그룹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하나는 이제 국가 안전 안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방산과 관련된 제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된 거고,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러우 전쟁이 나면서도 여러 국가나 지역에서 느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발전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지만, 네. 이 기존의 화석 연료 중에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로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액화시켜서 배로 수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LNG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느냐가 사실 이쪽 에너지 체계에서는 좀 중요한 편인데, 전 세계에서 LNG 캐리어를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룹에 내재화해서 시너지를 충분히 발생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그룹의 의도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대규모 딜이 성사되고 나면 꼭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한화가 뭐 돈도 많이 썼고 유상증자도 대규모로 했고 앞으로도 인풋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LNG 쪽에 있어서 노하우를 좀 더 축적하는 거 포함해서 좀 성공적인 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까요? 그래도 저희가 14년 전에 시도했을 때보다 일단 절대 금액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때 당시는 6조 규모였었는데 이번에는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번에 딜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이 이번 딜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지분을 하나그룹에 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지분은 그대로 있고, 네.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한테 2조 원을 유상증자로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는 좀 가장 긍정적인 형태의 딜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은행이 이제 대우조선해양한테 지금까지 투자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회수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정상화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부분에서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채권단 쪽에서도 장기적인 그 플랜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딜 자체의 구조가 그냥 어떻게든 넘겨버리고 이제 손을 좀 띄고 싶다라는 형태라기보다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좋아져서 국가의 그 산업 바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는 그룹 입장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했으면 괜찮은 그런 굵직한 사업을 가져가서 이제 개선이 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그룹에서도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딜의 형태를 그래도 갖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인수 실패했을 때 사실 네. 굉장히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네. 이게 정말 되는 일일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전 그때 이제 취재하면서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딜이 뭐 상당히 뭐 주체들이 되게 좀 만족하는 식으로 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금액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네, 게 그게 가장 크겠죠. 큰 것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왜 딜이 깨졌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벗어나는 형태 중에 가장 베스트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 이제 승자의 저주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가져갔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뭐 그런 주체가 가져가서 이 딜이 진행이 됐을 때 많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즈가 확실히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LNG 캐리어가 사실 시장에 되게 적게 있어요. 전 이미 있는 세계 건가요? 그 화물선이 한 6만 척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해외에서 옷을 수입해서 올 때 그 옷이 들어간 컨테이너 박스를 실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해외에서 석탄을 수입해 와가지고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원자재를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지 않는 그런 기름을 외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유조선을 띄운다거나 하는 그 모든 화물선들이 한 6만 척 정도인데 네. 그 안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수송을 하는 LNG 캐리어는 한 700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대단히 작은 사이즈의 시장인데 그 안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LNG 캐리어를 거의 독보적으로 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LNG를 대단히 쓴 지가 오래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급을 위해서도 LNG가 많이 필요했던 나라였었고 그 700척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가 봐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있을 것 같고요. 원래 기존의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던 국가는 일본이었었는데 네. 그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년 2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등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00척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 대신 이제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도 거의 우리나라가 먼저 써보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이제 찾아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의 LNG 캐리어의 대부분은 한국이 만드는 것이고 과거에 일본이 만들었던 거 일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결국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이게 새로운 좀 수요가 친환경 창출되고, 에너지라고 할 수 예. 있는 비교적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기존 수요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에서의 필요로 인해서 그러니까 LNG 캐리어가 얼마나 더 추가로 공급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치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의 필요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필요한 건 아마 중국이 만들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네. LNG 캐리어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LNG의 그 1년 평균 성장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700척으로 늘기까지가 사실 최근이고 원래는 이제 몇백 척 없었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한 500척을 기준으로 7% 정도 성장을 하면 1년에 한 35척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LNG가 1년에 한 30척 정도 발주가 나오면 올해 시장 정말 크게 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이제 작년이나 막 재작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막 80척, 100척씩 발주가 나오는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그 정도 발주가 나오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700척 중에 한 100척이 나오는 거면 그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1년마다 만약에 100척씩 인도가 되게 되면 거의 10%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중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따로 있지만 저희가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받지 않고 많은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로부터 그냥 기체 상태인 상태로 PNG의 형태로 대단히 많이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한 이 액화시킨 시장과 액화를 시키지 않은 시장이 액화를 시키지 않은 시장의 비중이 원래 더 큽니다. 한 6대 4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액화를 시키지 않은 시장에서 그 천연가스를 수급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80% 정도. 네. 그 중에서 40%가 다 러시아로부터 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를 사들이는 것은 에너지 안보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수급을 하려다 보니 미국이거나 아니면 카타르 이런 지역에서 와야 되니까 결국은 액화되어서 배의 형태로 이제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LNG 시장의 가장 큰 주포는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은 이제 중국을 먼저 찾아가기보다는 한국의 조선 업체들로 먼저 찾아오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문제들이 우리 조선 업계에는 호재네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될지 안보가 모르겠지만. 에너지 안보가 강화가 되는 것 이런 거는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저희가 기존에 뭔가 물자를 필요로 하던 데에서 이 노선이 바뀌잖아요. 네. 원래 여기에서 배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품을 항상 받았었는데 이게 불가해지니까 이 출처를 바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운송을 하는 그 루트도 바뀌고
만약에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한 군데에서 원래 한 10개만큼 항상 배달을 해줬었는데 10개만큼 한꺼번에 배달해 줄 수 있는 주체를 못 찾으면 막 3개 이렇게 배달해 주는데 여러 개 찾아야 되면 그렇게 되면 배가 여러 군데로 가서 또 그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가 날라야 되다 보니까 해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해운 업체들이 복잡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 조선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그 부분이 더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